저는 김장원 법률사무소의 박준엽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조 변호사님께서 지금 규제 전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ESG 소송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쪽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내 쪽은 이재찬 변호사님이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막 법리를 보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별 사례들을 간략하게 짚고 전반적인 그 동향을 보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원래 한국투자공사라는 국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김장법률사무소 조인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ESG 측면에서는 이제 사모펀드들이 해외 투자자들을 받을 때 요구되는 여러 가지 ESG 요청 사항들, 실사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반대로 연기금들이 해외 투자할 때 ESG 관련된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이라고 하면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이제 진행 중인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처분 관련된 부분들 정도 약간 포함시키는 그 정도로 조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 관련된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가장 소위 얘기해서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공급망 실사 분야고,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기후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최근에는 기후 관련된 게 여전히 굉장히 액티브하게 되지만 기업들이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공급망 실사 관련된 분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법제화가 된 곳은 사실은 주 단위로 보면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현대 노예법 이런 것들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전형적인 공급망 실사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프랑스의 Duty of Vigilance라고 해서 우리 번역을 할 때는 이제 기업 경계법, 기업 여러 가지 실사법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그 법제와 좀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때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소송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 이 프랑스 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브로드하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 법 자체가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이게 원고적격이라든지 관할법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정해진 게 없어서 결국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이게 좀 정립이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보시는 토탈 에너지스라는, 이게 2019년도에 이제 제기됐던 소송이고요. 프랑스의 시민단체 Friends of Earth라고 하는 시민 환경단체죠. 거기서 이제 프랑스 석유 기업인 토탈 에너지스가 우간다에서 뭔가 이렇게 석유 그 개발, 원유 개발 같은 거를 이제 유전 개발을 하면서 거기 이제 국립공원들도 좀 파괴를 하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도 좀 피해를 입히고 거기 이제 사는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인권 문제도 좀 야기시키고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원에 갔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환경단체가 원고 적격이 있냐, 그 부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파기원, 그러니까 대법원에 준하는 그런 곳에서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뭐였냐면,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사법원이 있고 민사법원이 있는데 상사법원은 약간 특별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우리 판사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거기 업계 전문가분들도 이제 재판부 재판함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업에 조금 친기업적인 이제 판단이 나오는 그런 법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도 토탈 에너지스가 이건 상사법원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역시 프랑스 파기원에서 요거는 민사법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역시 절차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유리한 환경단체 입장에서 유리한 그런 랜드마크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그룹, 요거는 이제 슈퍼마켓 체인인데요. 이것도 프랑스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슈퍼마켓 체인인데 브라질 쪽에서는 업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육류 같은 거를 이제 제공받는 그런 도축업자들, 육류 제공업자도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산림을 굉장히 많이 파괴하는 그런 행위에 인볼브가 깊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그룹에 대해서도 그거를 이제 너희들이 실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를 문제 삼아서 이제 환경단체가 소를 제기한 건이었고요. 그 밑에 스웨즈, 이브 로셔, 다농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한 케이스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회사는 아니고 프랑스가 이제 결국에는 자기들이 제품을 공급받는, 생산받는 그런 제3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 인권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케이스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조금
프랑스처럼 이런 법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법적인 이제 듀티 오브 케어의 어떤 범위를 좀 확장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공급망 실사 관련된 분쟁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로얄 더치 쉘 케이스라고 해서 결국에는 영국의 모회사, 영국의 이제 그 더머사이를 갖고 있는 모회사에 대해서 제3자 해외 쪽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인정되면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UK에 많이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송들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 여기 뭐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 이제 BAT라고 하는 이제 담배 회사죠. 여기에서도 그 말라위에서 이 말라위 전체 GDP의 한 10%가 넘는 게 이제 담배 잎 생산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주 이 노동자들이 또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익스플로이트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거에 대해서 역시 이제 환경단체가 소를 제기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만한 사례는 이제 마란 케이스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선박 관련된 그 중개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게 오일 탱커 배였는데 이게 다 수명을 다 해가지고 그 오너가 이제 요거를 팔려고, 그러니까 폐선박 업체에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라는 그 선박의 소유주가 아니었고 요 폐선박 업체를 처리해주는 기관이랑 오너를 연결해주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에이전트 역할을 해서 그 폐선박 업체를 연결해줬는데 그 폐선박 그 해체 작업이 이루어진 데가 방글라데시라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워낙에 그 선박 해체 작업이 그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미 그 당시에도 유명했던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망한 근로자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이 마란을 대해서 이제 소를 제기한 케이스입니다. 마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 발생에 있어서 어떤 제조사나 판매사 입장이 아니고 단순 중개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게 아직 이제 물론 결론 나지 않았지만 본안 판단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보면 뭐냐면 이게 서플라이 체인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은 말 그대로 이제 재료를 가지고 생산하고 공급하고 이런 어떤 협의의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넘어서 밸류 체인, 그러니까 이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그 밸류애드를 하는 중개업자 같은 부분들도 이런 공급망 실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그 임플라이하는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두 케이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2023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굉장히 뭐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그 법제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까 프랑스 듀티 오브 비질런스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이 제정이 됐고 실제로 이게 아직 그 법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법원에 간 케이스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위구르 지역의 그 노동자 그 관련돼서 미국에서도 이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 법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환경단체들이 혹은 뭐 인권단체들이 독일 독3사라고 하죠.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를 상대로 강제 노동 관련된 조사를 미비했다. 네. 그래서 공급망 실사법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소를 한 상황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위구르 지역에 약간 공장 같은 게 있었는데 BMW랑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예 그 공장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전반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그 위구르 지역 신장 그 지구에 있는 강제 노동자들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고 굉장히 브로드하게 좀 제기가 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는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SDD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셋업이 되면서 점점 더 이제 법이 구체적으로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법원의 법리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좀 정리가 될 걸로 생각되고 있고 가장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ESG를 조금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뭐 DEI 이슈 같은 것도 조금 최근 동향 같은 거를 공유드리는 차원에서 넣어봤습니다. DEI는 주로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이나 집단 소송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대표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임원이 이런 DEI 이슈에 대한 어떤 그 감독 의무나 오버사이트, 듀티 오브 오버사이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대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약간 미국 법원에서 델라웨어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판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저희가 막 성공적으로 그 승소한 그러니까 그 원고 측에서 승소한 그런 케이스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각하되는 이유는 이제 demand futility 그러니까 저희 상법에도 비슷한 게 있죠. 그러니까 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이사
회사에 대해서 이제 특정 이사에 대한 제소를 할 그 제소 요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걸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주대표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예비적 요건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맥도날드 케이스나 뭐 페이스북 저커버그를 상대로 한 그런 주주대표 소송 모두 각하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판결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BOD 멤버가 아니고 단순 이제 임원에 대해서도 이런 감시 의무가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판결한 첫 케이스로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주 집단 소송은 조금 다른 거죠. 이제 집단 소송은 이제 주로 투자자 입장에서 제기되는 거고, 이제 저희 ESG 관련된 이슈들이 더 이상 이제 단순히 어떤 규범적인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돈과 연결되는 그런 이슈들이 특히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집단 소송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시그니처 롤러스 같은 사건들도 뭐 사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뭐 승진차별 문화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회사가 쉬쉬하고 굉장히 축소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탑 시니어 매니지먼트 단에서 이루어진 거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게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주가 폭락에 따른 그 집단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리티게이션 펀더들이나 플레인티프 로펌들이 이것만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이제 제기를 하는데 과거보다 이런 DEI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거를 기화로 해서 리티게이션 펀더들이 집단 소송을 유도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레인지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세틀먼트가 큰 규모로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들에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미국 뭐 상장 ADR이라든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 위반 이 부분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뒤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좀 약간 좀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올해 2024년 그 우선 조사 목록에서 요 관련된 거를 처음 뺐거든요. ESG 관련된 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ESG 공시 그 최종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실제로 액티브하게 굉장히 그 인베스티게이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그 글로벌리는 그렇다고 어차피 우리나라 규제도 따라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발레 케이스는 조금 이것도 조금 랜드마크 케이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규모가 굉장히 커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브라질 회사입니다. 브라질 그 광산 회사인데 ADR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그 브라질에서 이제 그 폐기물 유출돼서 댐이 무너지고 사망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근데 찾아보니까 SEC에 공시한 걸 보니까 발레는 요거에 대해서 어디를 자기들이 제대로 했다 아무 이슈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했던 거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SEC가 직접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56밀리언이라는 큰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두 번째 거는 이제 금융기관들에 대한 것도 여전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을 보면 지금 그린워싱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대표적으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제재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될 거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SEC의 규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결국에는 ESG 분야에서도 이 투자자들의 그 자금이 ESG를 전반적으로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초대형 연기금들, 유니버셜 인베스터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운용하는 입장에서 운용사들이 그린워싱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멜론이라든지 골드만삭스, DW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도 다 자기들은 이제 어디 뭐 투자 설명 자료에 모든 투자건에 대해서 ESG 실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부실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합의가 뭐 1.5밀리언에서 19밀리언 정도로 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EC가 그 자산운용사들에 대해서 그 소환장 서피아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환장을 전부 다 이제 그 뿌렸다는 소문도 지금 들고 있어서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최근 동향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이 이제 메인이긴 하지만 재작년부터 이제 그 외 지역에서도 케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중국, 뭐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체코 이런 데서 약간 선언적이고 약간 상징적인 그런 소송이긴 하지만 첫 사례들이 나왔다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글로벌리 좀 더 확산될 걸로 그렇게
그 동향은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엔타 ESG는 사실 저희 오늘 세션과 큰 게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 근데 미국 뭐 주 중심으로 주로 이제 뭐 연기금들, 작은 퇴직연금들이 ESG를 꼭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냐, 뭐 그렇게 하면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이런 거가 주로 많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뭐 프라이빗 에쿼리 마켓 같은 걸 보면은 초대형 연기금들은 ESG 요청을 점점 더 강화하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운용사들이 자기 포트폴리오 회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ESG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큰 틀은 좀 바꾸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저희 이재찬 변호사님께서 국내 소송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법률사무소의 이재찬 변호사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해온 발표 스크립트를 조금 빠르게 읽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법무관 3년을 포함해서 19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올 2월에 사직하고 변호사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ESG 관련 법률 검토를 할 때 법원의 시각, 송무 변호사의 시각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고려에 따라서 저도 ESG 팀에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법률 검토, 그린워싱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할 때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회로 오늘 발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많은 ESG 전문가분들 앞에서 ESG 법제 동향 등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이나마 참석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법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ESG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판사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이에 접근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관하여 제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보신 해외 소송 사례는 모두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ESG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제가 해외와 달라도 유사한 형태의 소송은 우리나라 법리로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지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면 그 공시를 이용해 여러 법리를 뒷받침하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ESG 관련 소송 사례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호주 원주민들과 국내 기후 활동가들이 SKENS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국내 공적 금융인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투자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호주 국민이 주장하는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권리는 위 투자 지원의 중단을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도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투자 지원의 금지를 구할 권리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후단체들이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 이후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계속된 석탄 산업 투자를 하였고 그로 인해 가입자의 건강을 해하고 재무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임원인 이사장, 기금이사, 상임감사를 상대로 1인당 2,0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회사 자체가 아닌 임원을 상대로 제기했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닐지라도 청소년들이 국가를 상대로 탄소 중립 정책을 제대로 행하지 않아 환경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 뉴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SG 공시 및 관련 소송 예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간이 워낙 좀 짧다 보니까 좀 대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에 관하여는 대부분 발표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환경, 사회 등에 대한 책임 활동을 기술하는 보고서를 말하는데요. 그 공시 의무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공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관련 소송의 예상 및 유의점입니다. 위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특히 추후 의무 공시가 되었을 때에는 관련 소송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회사의 사업 프로젝트 진행 금지를 구하는 소송,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등에서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내용 불이행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내용을 믿고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그 불이행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또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이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주의할 부분인데요. 보고서 중에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서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적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 PPT에 기재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급망 실사법은 제정이 되진 않았지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공급망 실사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기재를 하나의 이유로 해서 공급망, 즉 자회사 협력 업체 등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신중한 기재, 충실한 이행과 법률적 검토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여러 해 반복적으로 기재된 내용은 그 불이행 시 관련 소송에 불리한 사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정보의 경우 객관적 사실, 실현 가능한 계획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전에 소송 등 법적 분쟁 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ESG 관련 소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판사들이 ESG 관련 소송을 접하면 다음과 같이 접근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직은 생소해하고 낯설어 할 것입니다. 법원에 수많은 분야의 연구회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기재는 안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좀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이제 수많은 분야의 연구회가 있어서 판사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요. 아직 ESG 분야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회는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소송 단계로 오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직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사법정책연구원에서도 ESG를 직접 다루는 연구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다소 생소한 사건을 보고 판사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개인들이 자신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개인들이 환경권 등을 주장하며 기업의 사업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나 임원을 상대로 배상을 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민단체 등에서 이제 언론에도 내고 뉴스도 되고 하면 뭔가 더 고민하고 주목해야 할 사건인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처음 접근했던 대로 전통적인 법리대로 이러한 사안은 개인들이 사적인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ESG 관련 소송이 이제 쌓이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공시도 여러 해 누적이 되고 사회의 ESG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제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어느 사건에서인가 어느 판사가 이 사건은 조금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겠다, 적은 금액이나마 어떤 정신적인 위자료를 통해서 약간의 책임 인정은 필요하겠다 하는 지점이 나올 것이고, 한번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 공방이 심해지고 기업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한 소송을 당했을 때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다루어야 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요. 그 외에 우선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초반의 프레임 선점도 결론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법리적으로 어느 것이 타당한 결론인가 하는 사고를 하는 동시에 사회 가치, 구체적 사정 등에 비추어 어느 것이 올바른 결론인가 하는 사고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기업이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 가치의 준수를 등한시했고 이로 인해 사회에 피해를 주었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측에서는 예전부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환경, 사회 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주장은 오히려 올바른 기업의 운영을 방해한다는 등의 프레임을 주장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SG 관련 소송에서 아직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추상적이고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ESG 관련성, 그린워싱, 환경권 등 뭔가 새로워 보이고 특수해 보이는 주장을 가하여 그 방향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재판의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뜻밖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개인의 권리의 구체성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는 전통적인 법리를 주장하면서 ESG 관련 소송도 마찬가지로 일반 불법행위 소송, 일반 계약 이행 소송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법리와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심리를 유도하고 다투는 것이 당분간은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ESG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계속 쌓이고 쌓일수록 그러한 부분은 이제 조금씩 약간은 새로운 법리, 특수한 법리들로 조금씩은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